자, 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 정책의 역사, 그중에 한국의 복지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복지사, 우리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선사시대를 거쳐서 역사시대, 선사와 역사의 구분은 문자 기록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따지는데, 우리는 역사를 고대, 중세, 근세, 근대, 현대 이렇게 보통 나누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우리 한반도에, 우리 한민족이 모여 살기 시작한 것을 정확한 연도까지는 설명하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은 특히 그 어떤 민족보다도 상부상조의 정신이 강했던 민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부터 그 옛날을 너무 끄집어 올리기는 그렇고, 적어도 일부라도 기록이 남아있는 대로 본다면은 고대 사회라고 하는 삼국시대부터 그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복지발달사 또는 한국의 복지사 그러면 고대 사회라는 삼국시대부터, 우리는 고대는 삼국시대와 통일신라 시대를 이 고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일신라라고 하는 것이 10세기 초에 고려라는 역사로 넘어가기 때문에 10세기 초까지를 고대, 그리고 10세기 초부터 1392년이니까 14세기까지는 중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먼저 고대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사회, 고대는 과연로 삼국과 그리고 통일신라, 한자로 썼군요. 통일신라라고 하는 이 역사의 시기를 고대라고 하는데, 고대에는 주로 통치자가 크게 은혜를 베푸는 형식의 은사적 구제, 한자가 그렇습니다. 은사적 구제는 은혜를 베푸는 방식의 구제였어요. 은혜를 받는. 또 그런가 하면 이들은 우리가 볼 때는 오늘날의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제 역할을 할 수가 없는, 너무 어리거나 너무 나이가 들었거나 아니면 어떤 장애가 있거나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는 연령층으로 볼 적에 생산 연령층 중심의 구제였다. 이런 특징도 봐주셔야 됩니다. 생산 연령층 중심. 물론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이라는 것이 생산 연령층을 넘어선 중년기, 노년기, 오늘 표현하는 그런 그 나이대가 거의 드물었겠습니다만은 생산 연령층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생산 연령층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하면 그들이 처자식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생산 연령층 중심이었다 보시고. 자, 별표는 여기 사궁구율이 되겠어요. 사궁구율. 그래서 사궁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본질적인 구빈 대상의 원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사궁이 되겠어요. 사궁. 그렇기 때문에 노인, 또 호래비, 또 고아, 또 독거노인 이렇게 해서 사궁이라고 합니다. 사궁규율 별표하시고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삼국시대부터 있었던 구제제도로서는 창제가 있습니다. 창제라고 하는 것은 삼국 공통의 구제제도이다라는 거 봐주시면서, 여기는 부락마다 곡창을 준비해 두고 부락별로 곡창을 설치하여, 여기 부경이란 말은 한국 사회에서는 부경은 고구려에 있었던 하나의 군량 및 창고를 부경이라고 했습니다만, 여기는 삼국 공통이라고 하면서 맞아요. 사회복지사에 오면서 부경을 삼국 공통의 그 개념으로 썼습니다. 그러나 한국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이거 틀리지 않았냐 그러는데, 한국사에서는 부경을 고구려에만 존재하는 군량 및 창고로 해석하는 것이고, 사회복지 영역에서는 그냥 병농공용이에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군량 및 창고지만은 비상시, 천재지변과 같은 일이 있으면 그 군량미를 풀어서 구비를 했던 거기 때문에 병농공용, 병을 앞에 놓은 거지요. 병농공용의 창고를 이렇게 부경이라고 해서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거기 진대법 중요하지요. 진대법, 적어도 진대법. 여기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옛날에는 현대 사회가 오기 전까지, 아니면 근대 사회가 오기 전까지 법이라고 하는 것, 여기는 법은 로가 아니라 법은 뭐예요? 율령이라고 표현합니다. 율령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율령.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근대나 현대 사회 오기 전에 법이란 단어가 나오면 이것은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대하는 진대제도. 진대제도라고 여러분들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진대라고 하는 것은 빌려주고
되돌려받는 것을 진대라고 하고 이와 유사한 단어로 진휼이라고 피혈자 마음 신변에 피혈자가 없던 진휼이라고 하는 것은 무상 지급하는 것을 진휼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대제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천재지변 등이 있을 때 곡식을 생계 유지를 해서 곡식을 빌려주고 나중에 되돌려받는 제도를 고구려 시대에 시작했는데 정확한 연도로 봐서는 고구려 소위 2세기에선 고국철 왕 때 을파소의 거리에 의해서 제정되었었다. 그래서 일명 이 진대법을 실시하고 나니까 천재지변 등에 있을 때 소위 곡식을 빌려주는 제도를 실시하니까 백성 안팎이 모두 다 즐거워했다 해서 크게 즐거워했다 해서 내유대열법이라고 하는 것이 진대법이 되겠어요. 내유대열법. 그래서 법이라고 말이 나오면 제도다,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런 시스템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법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구제사업의 내용을 보시면 다양한 구제사업 넘어 올라가는군요. 구제사업의 내용. 책기감성까지 볼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구제사업의 내용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관곡지급이지요. 어떤 천재지변 등이 있을 때 가난한 아니면 극빈층에 굶어 죽게 생긴 이런 백성들이 생기면 관에 있는 곡식은 거의 대부분이 삼국시대에는 소위 정복국가적 성격이기 때문에 군량비적 성격이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곡식을 풀어서 구빈을 했다는 것을 관곡지급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고 다음에 사공구율을 알고 계시잖아요. 사공구율. 다음에 조조간면. 조조간면이라는 것은 한자가 그렇습니다만 삼국시대 통일신라 고대 국가의 세금 제도에는 이렇게 조라고 하는 세금 제도가 있었는데 조라고 하는 것은 토지세를 말하는 거예요. 토지세. 땅을 가지고 있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거두는 세금을 조라고 해서 소위 토지세를 말하는 것이고 용이라고 하는 건 보통 우리가 역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노동력을 징취하는 노동력을 징발하는 것을 용이라고 하는데 그 징발한 노동력을 어떤 용도로 쓰느냐를 가지고 여기에는 군역과 국방에 쓰면 군역 아니면 공공추이로 사업에 쓰면 요역이라고 이렇게 불렀던 거였어요. 그래서 용이라고 하는 것은 것이고 그다음에 조라고 하는 것은 조역은 특산물에서 곡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산물을 말하는 거지. 특산물. 그런데 제가 한자를 써놓은 것이 뭐예요? 조조간면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력으로 몸뚱이로 내는 세금이야. 아무리 가난해도 오히려 제발 내 몸뚱이를 징발해 주기를 바랄 수가 있죠. 왜냐하면 집에서는 쫄쫄 굶는데 가서 군역으로 징발을 되든 요역으로 징발이 되든 하면 주먹밥이라도 먹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징발을 하지만 토지세 전부 쌀로 내는 거지요. 토지세로 쌀을 걷는다거나 굶어 죽는데 쌀을 뺏긴다거나 아니면 지방 특산물 대신 쌀로 내는 곡물과 같은 그래서 조를 감면해주는 이런 구빈제도도 있었다. 그래서 용은 그냥 노동력으로 징발하지만 토지세와 지역 특산물로 내는 세금은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었다. 이런 것을 조조감면이라고 해서 한자를 이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조세뿐만 아니라 좀 하자면 조세를 감면해준다. 그 종어는 조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이렇게 말한다. 그다음에 한자가 그렇지만 대곡, 자모. 대곡이라는 것은 곡식을 빌려주고 자모라는 것은 자는 이자, 모는 원곡입니다. 그다음에 곡식을 빌려주고 이자와 원곡을 감면해주는 데도를 대곡, 자모, 구면이라고 합니다. 한자가 자꾸 한자가 나왔습니다만 이렇게. 그다음에 경영방수. 우리가 천재지변 등이 있으면 어느 점이나 필요한 것이 노동력 아니겠습니까? 이 노동력이 아주 필요한데 그때 갖춰져 있는 노동력을 가능하면 형을 가볍게 해주고 그리고 방수, 조인을 풀어줌으로써 집집마다 필요한 노동력을 스스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경영방수, 경영형을 줄여주고 조인을 풀어주는 이런 그 구빈 시스템, 아주 고진화된 이런 시스템도 있다. 그래서 아무리 일을 저질러던 놈들도 집에 갔을 때 그야말로 굶어 죽는 가족을 보고 또 일을 저질러 나가지는 않을 거니까 그렇게 해서 집집마다 필요한 노동력을 공급해주는 구빈 시스템도 있었다. 경영방수가 있었다. 그다음에 영농방제. 말하자면 이 농사에 매진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영농방제도 있었고 책기감선. 그야말로 지도자들이 말하자면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것처럼 지도자의 양심 또는 지도자의 의무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천재지변 등으로 백성들이 곤궁하게 헤매고 있으면 국왕을 비롯하여 소위 고관대작이나 이런 지도층 인사들이 같이 그 빈곤에 대한 아픔을 같이 이끌어간다면서 반찬어 개수도 줄이고 잠자리도 비단금 짐해서 그냥 그 거친 이런 멍석으로 바꾸고 하면서 아픔을 같이 하다는 동참하는 귀족들의 지도자의 양심이나 의무를 책기 감선이라고 합니다. 이런 제도들이 기록에 남아있는 구제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려시대로 넘어왔습니다. 고려시대. 고려는 우리가 중세라고 하죠. 고려는 중세라고 하는데 역사는 1392 역사를 보면 고려가 등장하는 것은 궁예의 901년 918년 왕건이 등장한 918년부터 1392년의 역사 10세기 초부터 14세기 말까지를 고려 500년이라고 약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시대의 특징으로서는 불도들에 의한, 왜냐하면 고려는 숭불의 국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불도들에 의한, 어찌 보면 서양식으로 온다면 불도라는 말보다는 수도원에 의한 또는 사찰에 의한, 그죠? 불도에 의한 또는 사찰에 의한. 왜냐하면 숭불 국가니까. 그다음에 구빈 관련 공적기관이 설치되었다. 빈곤 정책이 제도화되기 시작했다. 우리가 제도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그냥 영어로 시스템에서 체계라고 하든 체제라고 하든 제도라고 하든 혼용해서 번역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제도라고 표현을 쓸 적에는 적어도 법령의 형태로 비교적 영속적 형태로 법령의 모습으로 비교적 영속적 형태로 체계화된 것을 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의창이나 상평창, 10세기 말 성종 때 만들어지는 건데 10세기 때 말에 만들어졌던 구빈기관으로서 의창이나 구빈과 물가 조절을 위했던 상평창과 같은 이런 제도는 고려 500년과 조선 500년을 이끌어가는 천년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구빈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빈곤 정책이 제도화되었다는 말을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그래서 상설 구제기관과 임시 구제기관 아니면 상설 구빈 또는 임시 구빈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가의 조세 수익으로만 구빈을 한 것이 아니라 민간 재원도 동원하였다. 그래서 국가의 조세 수입, 즉 정책론을 배우게 되면 공공재원만 가지고 쓴 것이 아니라 민간 재원을 동원해서 민간 재원까지도 동원해서 구빈에 사용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고, 다 여기 처음으로 시설보호가 도입되었다. 그래서 빈곤정책의 제도와 시설보호의 도입, 언제다? 중세시대에 등장을 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고려시대의 5대 진율 사업이 있는데, 진율이라는 것은 뭐냐면, 출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은 마음신변에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 제도로선 5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은면지제, 은혜로 또는 은혜롭게 지제, 뭘 감면해줘? 조세 등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지라고 해서 오부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은혜로서 조세 등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은면지대. 재면지대는 재난에 입각이다. 재난에 있어서 조세 등을 감면해주는 제도는 재면지제라고 설명을 합니다. 다음에 환과고동은 우리가 고대 국가에서는 보통 어떻게 기록이 남아있어요? 이것은 사궁구유를 말하는 거죠. 사궁구유. 그래서 노동능력이 없는 과부, 또 어떤 그 노동능력을 갖지 못한 호래비, 또 독거노인, 고아 이런 등을 환과고독이라고 하는데 고대 국가에서는 사궁구율로 설명했던 거였어요. 다음에 수안진려 진대지제라는 것은 수안진려, 홍수, 한발은 가뭄입니다. 가뭄. 홍수, 한발, 그다음에 진려, 전염병.
진료, 전염병의 진대를 실시하는. 아까 진대가 뭐라고 그랬어요? 진대는 곡식을 빌려주고 되돌려 받는 것은 진대. 곡식을 빌려주되 무상지급 방식으로 그냥 되돌려 받지 않는 것은 진휼. 같이 가슴으로 피를 흘리는 휼자가 그러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뭐냐면 홍수가 났을 때, 여기 천재지변이지요. 또 그런가 하면 가뭄이 한 발이 있을 때, 그다음에 진료라는 전염병이 유행했을 때, 그때 곡식을 빌려주고 나중에 추수기에 되돌려 받는 제도를 수안진료 진대지제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납속보관지제. 납속이라는 것은 많이 한국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납속제 그러면 임진왜란 이후에 납속제 공명첩을 통해서 국가 재정에 부족한 면을 채우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납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민간 재원 동원 방식의 구빈 시스템이나 구제 제도를 납속 보관지제. 납속 보관이 뭐냐면 납속 보관. 소위 민간 재원을 동원하고 그 대신 보관, 관직을 하사하는. 그래서 납속 보관의 제도를 납속 보관지제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민간 재원을 동원하는 방식을 고려시에는 납속책, 조선시에는 납속책이라고 보통 쓰고 있고, 이거는 납속 보관. 민간 재원을 동원하고 그 대가로 관직을 하사하는 이런 제도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여기 보면은 빈곤 정책이 제도화되었고 공적 구빈 기관이 설립되었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보면은 다 올라가 있고 너무 올라가는 분이에요. 자, 먼저 흑창이 있습니다. 흑창. 여기는 최수종이가 태조 왕건이 설립한 태조가 실시한 구황 시스템이다. 그 정도 보시면 돼요. 흑창. 제2보 4대 광종 때. 4대 광종까지가 소위 태조 왕건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4대 광종 때 만들어진 것으로서 제2보가 있었어요. 제2보. 어쩌면 제2보라고 하는 건 여기 보면은 그 구빈과 빈민과 행여자의 구호와 치료를 한 기관으로서 제2보가 있었다. 그래서 뭐 국가가 하사한 양곡을 기금으로 해서 이자를 늘려서 그 재원을 조달했다. 뭐 이런 거 보시고 제2보가 있었다. 자, 중요한 것은 여기 나오는 의창과 상평창과 대비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의창과 상평창은 태해, 정광, 어떤 6대 성종 때 만들어진 구빈기관입니다. 6대 성종 때, 10세기 말이죠. 성종 5년에 태조 때 만든 흑창을 확장시킨 것을 의창이라고 하는데, 의창은 결국에 진율했던 구빈기관이다. 그래서 진율을 통해서 무상 곡식 지급을 통해서 구빈을 했던 그 기관이 기구가 바로 의창이고, 상평창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10세기 말 성종 때 개경서경, 양경과 12목에 설치한, 그래서 개경서경과 그리고 12목에 설치한 이런 그걸로서 여기 보면은 물가 조절과 더불어 구빈 기능까지 병행했던, 그래서 여기는 본래 기구의 성격은 물가 조절 기관이지만 구빈의 기능도 같이 진행했던 이런 기관을 상평창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런 기관은 의창과 상평창은 조선까지 이어지는 소위 제도화되었다고 하는, 그래서 고려 500, 조선 500년이라고 하는 1000년의 역사를 이끌어갔던 구빈 기구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음에 동서대비원, 대비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비로울 비자 쓰고 있지 않습니까? 가슴 아픈 마음 위에 올린, 그래서 이 동서대비원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목적은 구빈 기관이 아니라 의료기관이에요. 그래서 의료기관, 그래서 환자의 치료를 주 임무로 하면서 동시에 구빈 기능도 같이 수행했던. 그래서 오늘날부터 하면 의료기관의 본래 목적 이외에도 소위 수용시설의 역할도 같이 수행했던 이런 기구를 문종 때 만들어진 동서대비원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는 반드시 가져가십니다. 또 그런가 하면 고려시대에는 해민국도 있고 유비창도 있고 교제창, 재민창도 있는데, 교제창, 재민창과 같은 이 교제창, 재민창과 같은 것은 본래는 각 도의 환곡의 부족을 상호 보충하게 설치한 것으로 소위 남부지방과 북부지방의 풍요구차가 극심할 때 상호 유통을 목적으로 설치했었다. 그래서 북쪽은 교제땅, 남쪽은 재민창이라겠다. 그래서 보면은 쌀 생산이 많아지면
기본적인 경제학적 수요 공급 곡선에 의해서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면 쌀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 쌀 가격은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허리 부러지게 농사 지어서 내놨더니 쌀값이 자꾸 더 떨어진다. 그럼 누가 농사 지으려고 하겠어요? 그에 비해서 쌀 생산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공급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쌀 가격은 더 높아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백성들이 좀 더 쌀 가격이 낮은 곳으로 이사를 가고, 왜냐하면 영국의 복지사로 본다면 정주법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많은 유민들이라고 하는 이주민들이 등장하게 돼요. 그러면 각 지방에 저희 생산 인구가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각 지방에 있는 물가를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남쪽과 북쪽에 있는 창고의 수요 공급량을 가지고 물가를 조절했던 것이 교제창과 재민창이라고 한다. 상호 유통이라고 했지만 상호 유통을 통해서 물가의 균형을 맞췄던. 그렇기 때문에 유럽도 보면 경계선도 없지만 바로 다리 하나를 건너면 아주 현저히 싼 가격에 다른 나라의 물건을 살 수가 있고, 또 다리 하나를 건너면 아주 비싼 이런 가격으로 물건을 사야 되는 이런 것이 있어서 물가 문제가 언제나 다툼의 소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만든 것이 교제창과 남쪽의 재민창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서비스로 보시고. 다음에 임시구빈기관이 있습니다. 임시기관. 보통 우리가 임시기관은 우리가 도감이라고 합니다. 임시기관은 도감. 그래서 구빈에 관련된 임시기관으로서는 동서 제휴도감, 구제도감, 구급도감, 해야도감, 진제도감, 또 연호미법 이런 진제색 이런 것도 있는데, 그중에 어떤 도감이라고 하는 임시기관인데 천재지변이 뭐 날짜 정해놓고 천재지변이 발생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임시기관이 문득 천재지변이 발생하면 임시기관을 설치해서 구빈을 하게 되는데, 이런 등등이 있다. 그중에 여기 해야도감 별표하시고, 해야도감. 소위 천재지변으로 살기가 아주 극심하게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버려지는 것이 노인들이에요. 그 다음에 애들이, 옛날에는 다사의 시대였기 때문에 애들도 많이 낳지만 또 많이 더 죽어. 또 많이 더 낳지만 또 기를 수가 없어.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더욱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버려진 애들이 많은데, 바로 이 해야도감이라는 것은 유유화 이렇게 되어 있죠. 유유화를 보호하기 위한 최초의 관설영화. 최초의 관설영화. 유유화라는 것은 유기, 또는 버려진, 유기된. 유유화는 젖먹이 어린애, 이것은 젖먹이 유유화를 보호하기 위한 최초의 관설영화의 개념을 갖는 것을 바로 해야도감입니다. 그런데 도감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하는 것은 이건 뭐냐면, 부모가 자기 자식을 찾으러 올 것이라는 성선설적 믿음인데, 근데 문제는 해야도감이 고려 말까지 존재한 이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걸로 볼 적에 찾아가고 싶어도 찾아가지 못하는 이런 아픔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해야도감 주변에 버려진 애들이 또 있어. 지붕 위에 있고 박 달린 듯이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성선설적 입장에서 좀 며칠 데리고 있으면 찾아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임시적으로 설치는 했지만 찾아가지 않는 율이 더 많고, 또 버려지는 애들은 더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고려말까지도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다음에 연호는 일반 영세서민가를 말합니다. 영세서민가, 일반 백성들의 집을 보통 연호라고 합니다. 연호미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일반 백성들 집에서 우리가 보면은 한 40-50년 전만 해도 밥을 할 적에 그냥 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 쌀 때 쌀 한 주먹이나 보리쌀 한 주먹씩을 항아리에 이렇게 덜어놓고 밥을 했거든요. 그 곡식을 모아서 나중에 같이 이웃 사람들끼리 상부상조를 했던 것이 연호미 제도, 법인 연호미 제도. 그래서 민호를 4개의 등급으로 나눴다가 집집마다 쌀을 거두었다가 구일하던 제도를 연호미 제도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급여의 방법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진대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원곡을 상환하도록 한다고 그랬죠. 말씀드릴 때 빌려주고 상환토록 하는 진대. 그에 비해서 진줄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는 달리 뭐라고 했어요? 진대와는 달리. 진대는 두들려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에 비해서 진줄이라고 하는 무상 지급 방식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뭐 여기 보면은 진급이란 단어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빌리는 곡을 갚지 못할 정도로 가난한 빈민들에게 맞아 극빈층을 대상으로 하지요. 그래서 식량뿐만 아니라 소음이나 배, 소금, 의류 등 생필품을 지급하고 이걸 우리가 이제 법제론 같은 걸 배운다든지 아니면 정책론 후분에 가서 보시면 이것을 기초생활 필수품 목록이라고 합니다. 기초생활 필수품 목록. 기초생활 필수품 목록을 우리는 마켓 바스킷이라고 합니다. 마켓 바스킷. 우리가 이 공공부조, 구빈에 대한 정책을 볼 적에 구빈 정책을 어떻게 이끌어가느냐 하는 문제를 볼 적에 기초생활 필수품 목록을 작성해 놓고 그 비용의 합을 가지고 소위 최저생계비를 설정하고 그 미만을 지원의 대상으로 하는 것을 소위 빈민 측정에 있어서 절대적 측정 중에서도 전물량 방식,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전물량 방식을 하고 있는데 그 법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식주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기초생활에 필요한 필수품 목록을 작성하고 그 비용에 합해서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제도로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나라에 채택하고 있는 공공부조의 기본이 진급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감도 있고 견감이라고 하는 것은 조세 등을 감면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뭐 이런 것을 견감이라고 하고 시식, 무료급식소가 있죠. 시식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조선시대로 넘어가 보시면 조선시대는 많은 것이 있지만 조선시대는 크게 조선시대의 급에는 소위 비황과 구황이 있습니다. 비황제도와 구황제도가 있어요. 비황이라고 하는 비황은 여기는 정기적에 맞는 재난에 대비한 이런 구빈임을 비황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정확하게 번갈아 가면서는 아니지만 홍수가 왔다, 가뭄이 왔다, 홍수가 왔다, 가뭄이 왔다 이런 천재지변이 불규칙적으로 나타나게 되지만 해마다 빠짐없이 매년이라고 소리를 쓰는 것은 언제나 매년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춘궁기라고 하는 봄이 되면 재난이 와서 먹을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봄이 되면 생산량이 적다 보니까 어느 집이나 봄이 되면 곡식이 떨어지는 거예요. 정기적 재난으로서 춘궁기를 벗어나게 하기 위한 국가의 개입을 비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춘궁기라고 되어 있죠. 비황이라고는 춘궁기에 이재민이나 빈민을 구제하는 창제를 주축하는 것이 비황이고 이 비황을 이끌어갔던 기구를 상평창, 고려부터 나온 상평창, 의창 그리고 사창까지 해서 이것을 삼창이란 이름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여주고 있다. 해서 고려시대부터 있었던 의창, 상평창과 그리고 사창까지를 갖추고 삼창이라고 한다. 그에 비해서 구황이라고 하는 것은 넘어갔군요. 구황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황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비정기적 소위 돌변적 재난에 대한 구빈 시스템을 구황이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고대 국가부터 있었던 사궁에 대한 사궁규율이 있는가 하면은 사궁규율. 또 노인들 가장 많이 숫자는 많지 않지만 언제나 먼저 버려질 수밖에 없는 노인에 대한 노인연이라든지 기로사를 설치한 이런 노인에 대한 노인직을 설치해서 거의 노인보호 이런 등의 이런 돌변적 재난에 대하여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재난에 대하여 국가 개입을 통한 구빈 시스템을 바로 여기는 구황이라고 했다라는 것을 봐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거 시식, 진율. 여기 진율과 진대 구분했었지요. 진율과 진대 구분했습니다. 봐주시고 진율과 진대. 그래서 진율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이고 진대는 빌려주고 돌려받는 것이고. 그다음에 조적이나 방곡. 조적이나 방곡은 상평창에서 사용하는 방법이었는데 상평창에서 바로 조적이나 방곡. 조적에는 가을에 쌀이 너무 많이 생산되면 쌀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때 이것은 정부에서 추곡수매, 그다음 시중에 유통되는 곡식의 양을 조절하는 것을 조적이라 하고 그래서 일정한 쌀 가격을 일정선 유지하고 봄이 되면 춘궁기가 오면서 곡식이 확 부족하거든요. 그럴 적에 쌀 가격이 워낙 높아지니까 그때는 쌓아놨던 쌀을 곡식을 풀어서 쌀 가격을 안정시키는데 이것은 미곡방출이라고 합니다. 미곡방출.
그래서 상평창에는 이렇게 가을에는 곡식을 사서 쌓아놓고 조적, 그리고 봄에는 쌓아놨던 곡식을 풀어서 미곡을 방출하면서 쌀 가격을 안정시키면서 물가를 안정시키고 그럼에도 동시에 가난한 백성들의 굶주림을 어느 정도 돕고자 했던 것이 상평창이었고 그 방법을 조적과 방고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고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합동 혼례식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계가 곤란하여 혼례나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자에게 관에서 그 비용을 부조하는 합동 혼례식과 같은 것을 우리가 고조라고 하고 그 외에도 견감, 언납 등이 있습니다. 다음에 오가작동법 별표시해야 되겠지요. 오가작동법. 조선의 행정구역은 조선 8도가 되겠는데 8도 밑에 부목군현이라고 하는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부목군현 밑에 거기까지 공식적 행정기구입니다. 그 밑에 면, 리, 통이라고 하는 것은 비공식적 행정구역입니다. 그런데 이 관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부목군현까지 읍내라고 하는 부목군현까지는 되지만 면, 리, 통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관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백성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5집을 묶어서 하나의 통으로 만든 시스템을 오가작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가작통법에서 5집을 묶어서 5집을 한 통으로 묶던 이런 비공식적 행정관리 시스템을 오가작통법이라고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민간 부분에 이렇게 개나 둘의 품앗이도 보시고 다음에 여기 향약 보셔야 되겠지요. 향약은 향촌 자치구약으로서 향약 자치구약. 그래서 16세기 정암 조광조 선생이 송나라의 여시향약을 우리나라에서 고유제도 아닙니다. 여시향약을 가져다가 들여왔는데 안타깝게도 1519년 기묘사화로 인해서 조광조 선생이 사형당하고 그에 관련된 것에 모든 제도가 폐지가 됩니다. 근데 다 폐지가 됐지만 이 여시향약의 흔적을 퇴계 이황 선생과 율곡 이 선생이 그 뜻을 살려서 조선 실정에 맞게 재정비를 해서 실시하게 되는데 바로 그것을 오늘날 말하는 향약이라고 합니다. 물론 퇴계 선생과 율곡 선생은 37살이나 차이 나는 이런 연배임에도 불구하고 뜻은 같았어요. 그래서 일생에 3번이가 서로 만났다고 하는데 어떤 퇴계 선생이 실시했던 오늘날의 안동 예한향약 또 율곡 선생이 실시했던 처가가 있었던 해주, 항해도 해주 향약과, 그리고 이런 일부 향약, 이런 것처럼 조선 실정에 맞게 향약을 체계화시킨 것을 오늘날에 말하는 향약이라고 하는데 전국 지역마다 다양한 이런 소위 규정이 있는데 그 중에 공통된 규정은 이 4가지가 있다 해서 4대 덕목으로서 덕업상권, 예속상효, 과실상휴, 환난상일. 그 중에 복지에 관련된 것은 바로 이게 환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돕고 돕는, 서로 가슴 아파한다. 환난, 상부, 상조에 관련된 것은 환난상휴이 되겠어요. 다음에 자율전칙은 정조연간에 만든 이것도 이제 단답으로 자율전칙. 그래서 아동복지 관련 법령으로 18세기 후반 정조연간에 만들어졌던 아동복지 관련 법령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일제시대에도 역사기 때문에 상세하게 쭉 적었습니다만 다른 건 좋고 여러분들이 보실 것은 여기 조선구호령이 일제 말 1944년에 만들어졌었는데 다른 거 다 보시면서 우리나라 공공부조의 지침의 역할을 했던 그렇기 때문에 공공부지의 근거법 보면은 1944년 조선구호령, 1961년 생활구호법에 거쳐 1999년에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현재 좀 시행 중에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첫 출발, 근대적 의미의 공공부지의 근거법, 일제 말에 만들어진 조선구호령이었다. 그 내용까지는 좋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미군정기에도 당연히 복지가 있었겠죠. 우리가 보면 미군정기에는 미국 방식이 동원되었기 때문에 현저히 일제시대와는 또 다른 조선고령과는 전혀 다른 뭔가 좀 현대판적인 복지가 있어질 것 같이 생각이 되지만 아닙니다. 여기는 이 미군정기에는 일제시대 것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일제 것. 다른 것도 있지만 여기 똑같은 말입니다. 일제 유물인 조선고령의 연장선상에서 무계획적이고 임기응변적이었다. 그러면서 억압, 통제, 그리고 각별히 부모로서 은혜를 베푸는 듯한 온정주의적 성격이 강했던 것이 미군정기의 복지 시스템이다.
오해하지 마시라. 미국이 들어왔다고 해서 탁월한 것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전혀 아니라는 거. 바로 여기다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현대의 복지사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각각의 복지사. 어찌 보면 이 정책, 국정 운영의 기본 방향인 정책을 문서화해서 정리하고 체계화한 것을 우리는 법령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법령의 역사를 가지고 정책의 발달사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배경을 사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이렇게 법령으로 몇 개의 법을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보면은 여기 60년대 이제는 조선구호령 아시는 거고 근로기준법 1953년에 있습니다. 60년대에는 조선구호령이 우리의 자생적으로 법이 바뀐 생활보호법 보셔야 되겠고 그리고 다른 거 다 좋습니다. 63년에 우리나라 우리역 최초의 사회보험이라고는 산재보험법 또 오늘날의 건강보험법으로 불리는 의료보험법이 63년도에 만들어지고 70년대에는 사회복지사업법이 만들어지고 좋습니다. 그리고 77년도에 의료보호법, 지금은 의료급여법이라고 하는 법이 77년도에 만들어졌었다. 많은 법이 있지만 서너 개씩, 10년 단위로 약 서너 개씩의 법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전두환 정권 50에서 이게 넘어가면 80년대, 왜냐하면 전두환 정권이라는 50 정권이 79년 12.6 사태, 80년 서울의 보험, 그러면서 50 정권,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거든요. 그러면서 7년 단임으로서 81년부터 87년까지의 제 집권 기간을 50 정권이라고 합니다. 50 정권에서 보면은 사회복지 서비스법의 가장 대표적인 3대 서비스법,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법이 이때 만들어지면서 국민연금법과 최저임금법이 똑같이 1986년에 제정되고 88년부터 시행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87년도부터 제60에서 노태우, 김영삼 이렇게 넘어가는 역대 정권 60하고 넘어가는데 그래서 87년 이후부터 나오는 많은 법령들이 나옵니다. 뭐 93년도에 고용보험법, 정신보험법은 이제는 법이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보시고 또 그러면 사회보장기본법. 그래서 90년대에는 고용보험법 93년도에 제정되어서 95년부터 시행됐습니다. 또 사회보장기본법 95년에 제정되어서 95년 바로 시행된 법률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김대중 정부를 거쳐서 김대중 정부 역시 90년대지요. 99년도에는 많은 법이 있는데 특히 이 세 가지 정책이 시행되었었다. 그래서 공공부주의 근거법이 생활보호법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뀌고 의료보험법이 국민건강보험법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효율법으로 바뀐 것이 1999년이고 이들 모두에서 2000년부터 시행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법률이 있겠지만 다 보기는 그렇고 여기 2005년에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또 2005년에 이 외에도 또 뭐냐면 긴급복지지원법 2005년에 긴급복지 지원 정책이 긴급복지지원법으로 이렇게 정리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2006년도 그렇고 2007년도에 보면은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5번째 사회보험법인 노인장기요양법이 제정되었었다. 그리고 기초노령연금법은 의미가 없지요. 그래서 기초노령연금법이 됐다가 지금은 기초노령금이 시작되었다. 이것은 나중에 2014년부터 기초연금법으로 바뀌었다. 이런 걸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명박 정부로 하는 2007년부터 나오는 이런 것이 쭉 있는데 이 가장 현대의 법으로서 이 이명박 정부 또 그러면 박근혜 정부 이럴 때 많은 법에 보면은 다른 거 다 좋습니다. 장애인연금법 2010년에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치매관리법 2011년에 그다음에 협동조합기본법 2012년에 있었습니다. 다른 법도 다 좋지만 이런 정도.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진 법이 아까 말씀드렸던 2014년 기초연금법과 주거급여법이 만들어졌었다라는 것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다른 법률 쭉 있죠. 그래서 여기 사회보장급여법도 역시 2014년에. 그래서 이 박근혜 정부 때 완성 기간을 채우지는 못했지만은 여기 나온 것처럼 기초연금법, 주거급여법, 그리고 이 사회보장급여법이라고 합니다. 너무 기니까 사회보장급여법.
법이 2014년에 만들어졌었다. 이렇게 해서 많은 법률을 다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가져가고 싶겠지만 60년대 이전,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그래서 한 3개에서 4개 정도만 가지고 가시면 그 주변을 통해서 나중에 법제사나 법제, 여기 나온 발달사를 볼 때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까지는 이게 박스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사회복지법을 각 정권으로 하지 않지만 이렇게 이 중에서 한 서너 개 정도씩을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가지고 가시면 1월 11일 날 큰 재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